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화성에 있는 로봇이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자꾸 스스로 재부팅을 반복했습니다. 대체 왜였을까요? 1997년 화성 표면, 나사의 탐사 로봇 패스파인더가 이상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임무를 잘 수행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재부팅을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데이터가 날아가고 시간이 버려졌죠. 엔지니어들은 하드웨어부터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부품은 전부 멀쩡했어요. 수억 킬로미터 밖에 이 로봇을 지구에서는 손도 못 대는데 범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동시성 버그였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질문을 열어두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정확히 이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봇의 두뇌를 들여다봅시다. 모터를 제어하고 센서를 읽고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이 일들이 전부 동시에 벌어져야 하죠. 그런데 계산을 담당하는 CPU 코어는 딱 하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은 하나인데 해야 할 일은 여럿인 겁니다. 그러면 로봇은 이 일들을 아주 빠르게 번갈아 가며 처리합니다. 너무 빨라서 우리 눈엔 동시처럼 보일 뿐이죠.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언제 무엇을 실행할지, 공유하는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 그러다 꼬이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풉니다. 첫 번째 질문. 일이 여럿 밀려 있을 때 무엇부터 실행해야 할까요? 응급실을 떠올려 봅시다. 환자가 한꺼번에 몰려도 의사는 접수 순서대로 보지 않습니다. 가장 급한 환자, 지금 처치 안 하면 위험한 사람부터 봅니다. 이걸 트리아지, 우선순위 분류라고 하죠. 로봇의 CPU도 똑같습니다. 도착한 순서가 아니라 급한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작업을 언제 실행할지 정하는 규칙을 스케줄링이라고 부릅니다.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이 스케줄링이 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마감 시간이 있거든요. 실시간 시스템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시간 약속입니다. 정해진 마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로봇 팔이 충돌을 피하려면 센서가 위험을 감지한 뒤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모터를 멈춰야 합니다. 늦으면 부딪힙니다. 이렇게 마감을 어기면 치명적인 경우를 경성실시간 하드 리얼타임이라고 합니다. 반면 동영상 재생처럼 가끔 늦어도 화질이 잠깐 나빠질 뿐 큰일은 안 나는 경우를 연성실시간 소프트 리얼타임이라고 하죠. 로봇 제어의 상당수는 경성실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제 실행하느냐가 생명입니다. 그럼 마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은 우선순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 급한 작업이 도착했다고 합시다. 급한 일을 기다리게 하면 마감을 놓칠 수 있죠. 그래서 실시간 시스템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더 급한 작업에 CPU를 넘겨줍니다. 이걸 선점, 프리엠션이라고 합니다. 하던 사람을 밀어내고 자리를 뺏는 거죠. 반대로 한번 시작한 일은 끝날 때까지 절대 안 뺏는 방식은 비선점이라고 합니다. 구현은 간단하지만 급한 일이 뒤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수 있어 실시간엔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스케줄링은 대부분 선점형입니다. 그럼 우선순위는 누가 정할까요? 대표적인 방식이 RM, 비율, 단조 스케줄링입니다. 규칙은 딱 하나예요. 자주 실행되는 일일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실행 주기가 짧을수록 급하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심장 박동을 초당 여러 번 확인하는 일과 배터리 잔량을 1분에 한 번 보는 일을 떠올려 봅시다. 자주 챙겨야 하는 심장 쪽이 조금만 밀려도 금방 마감을 놓칩니다. 그래서 주기가 짧은 쪽을 위로 올립니다. RM에서는 이 우선순위가 한 번 정해지면 안 바뀝니다. 이걸 정적, 고정 우선순위라고 하죠. 규칙이 단순해서 구현하기 쉽습니다. RM에는 유명한 안전선이 있습니다. 여러 작업의 CPU 사용률을 다 더했을 때 이 합이 어떤 한계, R이면 마감을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률은 한 작업이 CPU를 쓰는 시간을 그 작업의 주기로 나눈 값이에요. 이걸 다 더한 값이 n 곱하기 2의 n분의 1승 빼기 1, 이 값 이하면 안전합니다. 작업수가 늘어날수록 이 한계는 자열 로그 2, 약 0.693으로 수렴합니다. 즉 대략 69%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 아래면 무조건 된다는 충분 조건일 뿐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69%를 넘어도 스케줄이 될 수 있어요. 시험에서 자주 뒤집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RM 스케줄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주기가 짧은 작업일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받는다. 2번, 실행 중에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는 동적 방식이다. 3번, 우선순위가 고정되어 있어 구현이 간단하다. 4번, 사용률 한계는 작업수가 많아지면 약 69%로 수렴한다. 잠깐 셋을 세며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RM은 우선순위가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뀌는 정적, 고정 우선순위 방식이죠.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는 동적 방식은 잠시 뒤에 나올 EDF입니다. 이 둘을 바꿔치기 하는 게 단골 함정입니다. 이번엔 EDF, 최단 마감 우선입니다. 규칙은 이름 그대로예요. 지금 이 순간 마감이 가장 임박한 작업을 먼저 실행합니다. 마감이 코앞인 일부터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급한지도 매 순간 달라져요. 즉, 우선순위가 고정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동적 방식입니다. 이게 RM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RM은 주기만 보고 미리 순위를 못 박지만 EDF는 현재 마감을 보고 그때그때 순위를 다시 매깁니다. 계산은 조금 더 들지만 그만큼 유연하게 자원을 짜냅니다. EDF의 진짜 강점은 효율입니다. 단일 프로세서에서는 CPU 사용률이 100%에 도달할 때까지 스케줄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CPU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조건에서 EDF는 최적입니다. RM의 안전선이 약 69%였던 걸 떠올리면 30% 넘게 더 짜내는 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사용률을 100% 가까이 몰아넣으면 아주 조금만 일이 밀려도 위험해집니다. 여유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 취약점은 바로 다음에 보겠습니다. EDF는 이렇게 동적 우선순위로 100%까지 짜내는 단일 프로세서 최적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는 일이 감당 못할 만큼 밀리는 과부하 상황입니다. 여기서 두 방식의 성격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EDF는 과부하가 오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이미 늦은 작업에 계속 매달리다 또 그 다음 마감까지 줄줄이 놓치죠. 어떤 작업이 먼저 실패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RM은 훨씬 얌전합니다. 과부하가 와도 낮은 우선순위 작업부터 순서대로 마감을 놓칩니다. 높은 우선순위, 즉 급한 작업은 끝까지 지켜지죠. 결과가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에선 효율이 조금 낮아도 RM의 예측 가능성을 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EDF와 R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RM은 이용률 100%까지 스케줄 가능한 최적 알고리즘이다. 2번, EDF는 우선순위가 고정된 정적 방식이다. 3번, EDF는 과부하 시 어느 작업이 먼저 실패할지 예측이 어렵다. 4번, RM은 과부하가 와도 모든 작업의 마감을 항상 지킨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100% 최적은 EDF, 정적은 RM이니 1번과 2번은 뒤바뀐 설명이죠. RM도 과부하면 낮은 우선순위부터 마감을 놓침으로 항상 지킨다는 4번도 틀립니다. EDF의 도미노식 붕괴가 핵심입니다. 자, 언제 실행할지는 정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여러 작업이 같은 것을 써야 할 때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작업이 하나의 통신버스나 하나의 센서, 하나의 변수를 동시에 건드린다고 합시다. 각자 급한 대로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섞이고 엉키고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손은 여럿인데 물건은 하나일 때 생기는 전형적인 사고죠. 그래서 공유 자원을 질서 있게 나눠 쓰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걸 동기화라고 합니다. 먼저 규칙이 없으면 정확히 뭐가 깨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규칙이 없을 때 벌어지는 대표 사고가 경쟁 상태입니다. 두 작업이 공유 변수를 동시에 건드리면 결과가 실행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죠. 가장 유명한 예가 카운터 하나를 올리는 그 한 줄입니다. 이게 우습게 보여도 컴퓨터 안에서는 세 단계로 쪼개집니다. 값을 읽고 하나를 더하고 다시 씁니다. 문제는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작업 A가 값을 읽고 아직 못 썼는데 작업 B가 같은 옛날 값을 읽어버리면
둘 다 더해도 결과적으로 한 번만 올라갑니다. 증가 하나가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순서가 어긋나면 답이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까요? 문제가 생기는 코드 구간, 즉 공유 자원을 건드리는 부분을 임계구역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그 증가 연산 같은 곳이죠. 해법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이 임계구역에는 한 번에 오직 하나의 작업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한 작업이 들어가 있는 동안 다른 작업은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이걸 상호배제라고 하죠. 서로 배제한다, 즉 동시에 둘은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공용 회의실에 열쇠가 하나만 있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열쇠를 쥔 사람만 들어가고 나올 때 열쇠를 반납해야 다음 사람이 들어가죠. 이 열쇠 역할을 하는 도구를 이제 볼 겁니다. 여기서 원자성이라는 개념을 짚고 갑시다. 원자성은 쪼갤 수 없는 연산을 뜻합니다.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중간 상태가 밖에서 보이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 수도 없죠. 아까 경쟁 상태의 원인이 뭐였나요? 그 증가 연산이 3단계로 쪼개져서 그 틈에 끼어들 수 있었던 거였죠. 만약 그 3단계가 통째로 하나의 원자적 연산이었다면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공용 화장실 문을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서 잠그고 볼일 보고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은 통째로 하나입니다. 남이 반쯤 열린 상태로 볼 수 없죠. 상호배제는 결국 임계구역을 이렇게 원자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동기화 도구, 세마포어입니다. 세마포어는 사용 가능한 자원의 개수를 세는 정수 카운터입니다. 여기에 대기 큐가 붙어 있죠. 동작은 2가지뿐입니다. 자원을 하나 쓰려고 카운터를 줄이는 P연산, 이걸 웨이트라고 하고, 다 쓰고 자원을 반납하며 카운터를 늘리는 V연산, 이걸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카운터가 0이면 남은 자원이 없다는 뜻이라 기다려야 하죠. 주차장을 떠올려 봅시다. 빈자리가 3칸이면 카운터가 3입니다. 차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줄고 나갈 때마다 하나씩 늘죠. 0이 되면 만차라 입구에서 대기합니다. 세마포어는 2종류로 나뉩니다. 방금 주차장처럼 자원이 여러 개일 때 쓰는 게 카운팅 세마포어입니다. 자원이 n개면 카운터가 n에서 시작하죠. 반면 자원이 하나뿐이라 값이 0, 아니면 1인 경우를 바이너리 세마포어라고 합니다. 있다, 없다 둘 중 하나죠. 그리고 세마포어에는 또 하나의 쓸모가 있습니다. 자원 개수를 세는 것 말고 이벤트가 일어났다고 알리는 신호로도 씁니다. 이걸 시그널링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문제에서 한 작업이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V로 신호를 보내면 다른 작업이 P로 그 신호를 받아 처리합니다. 여기서 잠근 쪽과 푸는 쪽이 서로 달라도 괜찮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제 뮤텍스입니다. 뮤텍스는 오직 상호배제 하나만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름 자체가 상호배제의 줄임말이죠. 바이너리 세마포어처럼 값은 0 아니면 1로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입니다. 뮤텍스는 잠근 작업, 즉 자원을 획득한 작업만이 그것을 풀 수 있습니다. 남이 대신 풀어줄 수 없어요. 호텔 방 카드키를 생각해 보세요. 내 방은 내 카드로 내가 열고 나갈 때도 내가 잠급니다. 옆방 사람이 내 방을 잠그거나 열 수 없죠. 이 소유권 덕분에 뮤텍스는 지금 이 자원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항상 압니다. 이 점이 나중에 아주 중요해집니다. 둘의 차이를 표로 못 받겠습니다. 세마포어는 카운팅이 가능해서 자원 여러 개를 셀 수 있고 소유권이 없어서 잠근 쪽과 푸는 쪽이 달라도 되며 이벤트 알림 같은 시그널링에도 씁니다. 반면 뮤텍스는 오직 상호배제 전용이고 소유권이 있어서 잠근 작업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바이너리 세마포어가 곧 뮤텍스다라고 하는데 이건 반만 맞습니다. 값이 0과 1인 건 같지만 소유권이 있느냐 그리고 뒤에 나올 우선순위 상속을 지원하느냐가 다르거든요. 용도로 기억하세요. 자원을 세거나 신호를 보내려면 세마포어, 순수하게 한 명만 들어가게 잠그려면 뮤텍스입니다. 3번째 문제입니다. 세마포어와 뮤텍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뮤텍스는 잠근 작업만 풀 수 있는 소유권 개념이 있다. 2번, 카운팅 세마포어는 여러 개의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3번, 세마포어는 잠근 주체와 푸는 주체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4번, 세마포어는 이벤트 시그널링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소유권이 있는 건 뮤텍스이고 세마포어는 오히려 잠근 쪽과 푸는 쪽이 달라도 됩니다.
이 성질 덕분에 생산자, 소비자 같은 시그널링이 가능하죠. 3번은 세마포어와 뮤텍스의 성질을 뒤바꿔 놓은 함정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경쟁 상태와 임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경쟁 상태는 실행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이다. 2번, 임계구역에는 여러 작업이 동시에 들어가도 안전하다. 3번, 카운터 증가 연산은 읽기, 더하기, 쓰기, 여러 단계로 나뉜다. 4번, 상호 배제는 임계구역에 한 번에 하나만 들어가게 한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임계구역은 공유 자원을 건드리는 곳이라 오히려 한 번에 하나만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여럿이 동시에 들어가면 바로 경쟁 상태가 터지죠. 상호 배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까지 잘 나눴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지 않죠. 자원을 서로 잠그다 보면 아무도 못 움직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다 꼬이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좁은 외길에서 마주선 두 차를 떠올려 봅시다. A차는 B차가 비켜주길 기다리고 B차는 A차가 비켜주길 기다립니다. 둘 다 상대가 먼저라며 후진을 안 하면 영원히 그 자리에 멈춰 있죠. 아무도 지나가지 못합니다. 로봇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두 작업이 서로 상대가 쥔 자원을 기다리면 둘 다 영원히 멈추죠. 이걸 교착 상태,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교착 상태는 아무 때나 생기지 않습니다. 코프만이라는 사람이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모두 성립할 때만 생긴다고 정리했습니다. 하나라도 깨지면 교착은 안 생기죠. 먼저 두 가지를 봅시다. 첫째, 상호 배제입니다. 자원을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같이 쓸 수 있으면 애초에 다툴 일이 없죠. 둘째, 점유와 대기입니다. 한 자원을 손에 쥔 채로 다른 자원을 내놓으라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외길의 두 차가 자기 차로는 점유한 채 상대 차로를 기다리는 것과 같죠. 이 두 조건이 교착의 밑바탕입니다. 나머지 두 조건입니다. 셋째, 비선점입니다. 남이 쥔 자원을 강제로 뺏을 수 없다는 뜻이죠. 뺏을 수만 있으면 한쪽이 양보당해서 교착이 풀릴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외길에서 상대 차를 강제로 드러낼 수 없는 것과 같죠. 넷째, 순환대기입니다. 기다리는 관계가 원형 고리를 이루는 겁니다. A는 B를 기다리고 B는 다시 A를 기다리는 꼬리를 무는 형태죠. 셋 이상이면 A가 B를, B가 C를, C가 다시 A를 기다리는 원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동시에 성립해야 비로소 교착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방은 이 중 하나만 깨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코프만 4조건은 하나라도 깨지면 교착을 예방할 수 있다. 2번, 순환대기 하나만 성립하면 곧바로 교착이 발생한다. 3번, 점유와 대기는 자원을 쥔 채 다른 자원을 기다리는 상태다. 4번, 비선점은 남의 자원을 강제로 뺏을 수 없음을 뜻한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교착은 네 조건이 모두 동시에 성립해야 생깁니다. 순환대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죠. 이 전부 필요하다는 점을 흐려서 조건 하나만으로 교착이 난다고 말하는 게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교착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셋,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첫째, 예방입니다. 코프만 4조건 중 하나를 아예 원천 차단해 교착이 생길 수 없게 설계하는 거죠. 둘째, 회피입니다. 자원을 내주기 전에 이걸 내주면 위험해지나 미리 계산해서 항상 안전한 상태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원 알고리즘이 있죠. 은행이 대출을 내주기 전에 다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탐지 및 회복입니다. 일단 돌리다가 교착이 생기면 발견해서 푸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냥 무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률이 낮으면 모른 척하는 건데 머리를 모래에 박는 타조 알고리즘이라 부릅니다. 이제 오늘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교착만큼 골치 아픈 우선순위 역전이라는 현상입니다. 상황을 그려봅시다. 등장인물은 셋입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 H, 중간인 M,
낮은 L. 그런데 낮은 작업 L이 어떤 공유 자원을 뮤텍스로 잠가쥐고 있습니다. 마침 급한 작업 H가 바로 그 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H는 L이 자원을 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급한 H가 잠깐 기다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급한 H가 자기보다 안 급한 작업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게 될까요? 문제는 중간 우선순위 작업 M입니다. L이 자원을 쥐고 일하는 도중 M이 나타납니다. M은 L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니 선점 규칙에 따라 L을 밀어내고 CPU를 차지하죠. 그런데 M은 그 자원이 필요 없는 전혀 무관한 작업입니다. L은 밀려나서 자원을 준 채로 멈춰 있습니다. 자원을 못 놓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급한 H는 L이 자원 놓기를 기다리는데 L은 M에게 밀려 일을 못하고 M은 자기 볼일을 봅니다. 결국 가장 급한 H가 안 급한 M보다도 뒤로 밀려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우선순위가 사실상 뒤집힌 거죠. 이게 우선순위 역전입니다. 잠깐 멈춰 생각해 봅시다.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이 낮은 작업한테 밀린다. 이론상 있을 수 없는 일 같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것도 화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상 처음에 그 패스파인더입니다. 화성 표면에서 정확히 이 일이 벌어졌어요. 공유버스라는 자원을 저우선순위 작업이 쥐고 있었고 중간 작업이 끼어들어 그걸 못 놓게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고우선순위 작업이 계속 밀렸죠. 시스템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응답이 없으면 고장으로 보고 재부팅한다는 워치독 타이머가 있었습니다. 급한 작업이 하염없이 밀리니 워치독은 시스템이 멈췄다고 판단해 리셋을 반복한 겁니다. 하드웨어는 처음부터 멀쩡했죠. 나사는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요? 수억 킬로미터 밖의 로봇에 원격으로 우선순위 상속이라는 기능을 켰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저우선순위 작업 L이 급한 작업 H가 기다리는 자원을 쥐고 있는 동안 잠시 H의 우선순위를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면 L의 우선순위가 확 올라가서 중간 작업 M이 감히 L을 밀어내지 못하죠. L은 밀리지 않고 얼른 일을 끝내 자원을 놓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던 H가 바로 자원을 받아 실행되죠. 자원을 놓고 나면 L은 원래의 낮은 우선순위로 돌아옵니다. 딱 필요한 순간에만 지위를 빌려주는 셈입니다. 패스파인더는 이 기능을 켜자 리셋이 멈췄습니다. 우선순위 역전을 막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선순위 상한입니다. 이건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약에 가깝습니다. 각 자원마다 그 자원을 쓸 수 있는 작업들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둡니다. 이걸 그 자원의 천장 상한이라고 하죠. 어떤 작업이 그 자원을 잠그면 그 순간 자기 우선순위를 이 천장 값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그 자원과 얽힐 만한 중간 작업들이 애초에 끼어들지 못하죠. 상속은 문제가 생긴 뒤 급히 지위를 빌려주는 방식이고 상하는 자원마다 미리 천장을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둘 다 급한 작업이 엉뚱하게 밀리는 걸 막아줍니다. 마지막 6번째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역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중간 작업이 낮은 작업을 선점해 자원 반납을 막아 발생한다. 2번, 높은 우선순위 작업이 낮은 작업 때문에 오래 대기하게 된다. 3번, 우선순위 상속과 우선순위 상한으로 완화할 수 있다. 4번, 순환대기 조건을 깨면 근본적으로 예방된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순환대기는 교착 상태의 조건이지 우선순위 역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역전의 해결은 상속과 상한이죠. 교착의 코프만 조건과 우선순위 역전의 해결책을 뒤섞는 게 함정입니다. 여기서 앞의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선순위 상속을 하려면 시스템이 지금 이 자원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죠. 그래야 그 소유자에게 우선순위를 물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유자를 아는 도구가 뭐였나요? 소유권이 있는 뮤텍스였습니다. 순수한 세마포어는 잠근 주체와 푸는 주체가 달라도 되니 소유자라는 개념 자체가 흐릿하죠. 그래서 우선순위 상속은 소유권이 있는 뮤텍스에서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이게 앞에서 바이너리 세마포어와 뮤텍스는 반만 같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값은 0과 1로 같아도 소유권과 우선순위 상속에서 갈리는 겁니다. 오늘 다룬 걸 3줄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 스케줄링. 무엇을 언제 실행할지 정하는 규칙이고 주기가 짧을수록 우선하는 정적 방식 RM은 약 69%가 안전선이며
마감 임박순으로 동적으로 처리하는 EDF는 100%까지 가능한 최적이지만 과부해 약합니다. 둘째, 동기화. 공유 자원을 질서 있게 나누는 것으로 임계구역에 하나만 들어가는 상호배제를 세마포어와 뮤텍스로 구현하되 뮤텍스는 소유권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셋째, 교착과 역전. 코프만 사조건이 모두 모여야 교착이 생기니 하나만 깨면 예방되고 우선순위 역전은 상속과 상한으로 풉니다.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게 함정만 다시 못 받겠습니다. RM은 정적, EDF는 동적. 이 둘을 바꿔내는 문제가 제일 흔합니다. RM의 69%는 넘어도 될 수 있는 충분 조건일 뿐이고 EDF의 100%는 과부해 약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세마포어는 개수를 세고 신호를 보내며 소유권이 없고 뮤텍스는 잠근 사람만 푸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교착은 코프만 4조건이 전부 모여야 하니 조건 하나만으로 교착이 난다는 보기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역전의 답은 언제나 상속과 상한이지 코프만 조건이 아닙니다. 화성의 패스파인더가 이 마지막 함정을 아주 비싼 값으로 증명해 줬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학습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하겠습니다.